자,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거 시작하고 나서 어떤 상품 팔아야 될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시간 다 보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출이 아직 1000만 원 이하이시면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우리가 반자동 업로드에 대해서 개념이 거의 싹 다 정리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쇼핑몰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뭐 국내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사입을 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위탁 판매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걸 보통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송을 중국 판매자가 보내주고 저희는 배대지에 국내로 어디로 보낼지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해서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가는 걸 도와주는 비즈니스를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판매 방식마다 뭐 사입이 좋다더라, 그리고 뭐 위탁이 좋다더라, 뭐 구매 대행이 좋다더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입 판매를 제가 한 2, 3년 정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 구매 대행 쪽으로 더 많이 깊게 파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사입 위탁 이런 거 싹 다 해보니까 어떤 특정 하나가 유별나게 장점이 크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입은 사입만의 장점이 있고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보자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이걸 고수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경로가 중국 구매대행이라 생각해서 지금은 저희 채널에서 중국 구매대행 위주로만 좀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많은 경로 중에 구매대행을 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반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전략을 취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반자동 방식에서 초보자분들이 상품 소싱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키워드, 최신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중국 구매 대행이고 반자동 방식으로 이제 업로드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반자동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생각과 전략은 반자동이 아닌 수동 등록이나 또는 국내 사입 판매, 복합 전략을 좀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내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특히 남들과 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다른 상품보다 좀 더 어필을 하면서 파는 게 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구매대행 반자동에서 이 전략을 같이 취하는 초보자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게 초보자 딱지를 떼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나서는 이런 마케팅 기법을 첨가하셔도 되는데 아직 내가 매출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저는 썩는 걸 매출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들만 벗어나지 않으셔도 아마 여러분들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동 판매랑 반자동 방식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수동 같은 경우는 상품 소싱할 때 시간을 엄청 쏟아서 나머지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상품을 소싱할 때 경쟁사 대비해서 내 상품이 충분히 팔릴 만한 매력도가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아요. 수동 등록이고 사입하시는 분들은 상품 소싱할 때 거래처 또는 제조사 이런 업체를 컨택하는 데 시간 정말 많이 쏟거든요. 그런데 반자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은 상품 소싱하는 데의 시간을 너무 쏟지 말고 특정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립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으면 다 소싱하고 그리고 업로드의 시간을 많이 쏟는 게 반자동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내가 확실히 반자동 방식이면 여기 전략에 맞춰서 내 시간을 모두 다 분배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상품 소싱을 하실 때는 초보자분들은 상품 소싱할 때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입니다. 자, 상품 소싱할 때마다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반자동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 업로드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들 게 없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상품을 소싱할래라는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초보자분들은 너무 대형 상품은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판매가 기준으로 저는 50만 원 이상은 올리지 마시라. 그리고 부피가 크거나 또는
배송할 때 이게 경동으로 보내야 될지 화물로 보내야 될지 이런 기준이 아직 확립 안 되신 분들이 초보자분들일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런 상품을 취급해도 되지만 그래도 판매가 기준으로 50만원, 100만원 넘어가는 것들은 소싱할 때 스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고 싼 것만 팔라는 게 아니고요. 자, 50만원 이상은 스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50만원 이상인 제품들을 배송시켜서 역마진이 나거나 파손이 나면 초보자분들은 한 달에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 될 텐데 이 상품 하나의 파손으로 인해서 나의 순이익이 한 번에 그냥 제로나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제외시켜도 사실 어떤 상품을 팔아도 금전적으로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소싱 두 번째 기준은 상표권이랑 유아 제품, 그리고 의료 제품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자, 의료 제품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보호대라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점 빼는 기계, 피부에 닿아서 어떤 의료시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투 기계 같은 경우도 많이 업로드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의료시술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올리시면 통관에서도 문제되고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다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료기기는 이렇게 보시고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의료기기인지 이런 거를 또 막 검색을 하고 서칭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찝찝하면 넘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키프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상표권을 등록됐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초보자분들은 상표권 또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내가 변리사가 된 것처럼 막 상표권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 사실 그게 상표 출원, 거절, 무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검색조차 하지 마시고 내가 상품 소싱할 때 상표가 달려 있거나 하면 그냥 스킵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반자동 방식은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다른 길로 세다 보면 나의 속도가 다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싱할 때 기준 세 번째 팁은요, 유사 상품은 5개 내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야전 침대라는 상품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야전 침대라는 상품을 여기에 소싱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자, 이 상품도 야전 침대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자, 여기 야전 침대 같은 경우도 사실 타오바오에서 이렇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종류를. 자, 한번 저도 찾아볼게요. 자, 여기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인데 상품 소싱을 여기 사이트에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타오바오에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야전 침대 종류도 진짜 많아요. 뭐 쿠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접이식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알루미늄으로 된 야전 침대도 있네요. 자, 그러면 야전 침대를 소싱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타입만 여러 상품 올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거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야전 침대를 올리더라도 저는 5종류 내에서 선택을 해서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야전 침대를 이런 상품을 처음에 하나 올린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 상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루미늄으로 된 아주 저렴한 야전 침대잖아요. 자, 그런데 네이버 쇼핑에서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상단에 많이 떠 있긴 한데 반면에 여기에 쿠션으로 된 매트로 된 야전 침대도 꽤 팔리는 걸 볼 수 있죠. 또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그 발 받침대가 없는 야전 침대, 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전 침대 팔기로 결심한 분들이 다 그냥 똑같은 종류를 5가지 올린다면 나의 상품은 선택받을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런 타입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그 쿠션이 들어가는 그런 재질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요. 또 다른 색상이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식으로 된 것들. 전 이런 식으로 타입을 나눠서 5개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싱을 하실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매출이 좌우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클릭 몇 번, 몇 초만 투자하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소싱하실 때 이 기준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소싱할 때 4번째 팁은요. 처음에 한 달 차는 내가 이 상품을 소싱을 할 때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 똥오줌 구분 못하고 그냥 막 소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팔리는 상품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잘 팔리구나 라는 게 그 감이 익혀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루에 50개 올리는 걸 목표로 잡으셨다면 그냥 그 기준 안에서 소싱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린 것들 중에서 팔린 것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의 감을 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매일매일 50개 업로드하는 루틴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업로드하고 소싱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익숙해져요. 저는 보통 이걸 한 달 동안 워밍업 단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워밍업 단계 아무 기준 없이 소싱을 해도 보통 순이익이 한 4, 50만 원, 작게는 2,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워밍업 단계를 안 거치고 막 방법만 찾다가 딴 길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에 업로드 해본 게 200개, 300개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검증을 한 번도 안 해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지식만 많은 그런 상태로 보통 하다가 접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싱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은 한 달 정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팔리긴 팔리구나. 그리고 업로드하고 소싱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나는 이제 익숙해졌구나. 그렇게 익숙함이라는 경험치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2달 차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소싱할 때 나의 기준 또는 뭐 강의나 유튜브에서 배웠던 그 기준을 접목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는 공부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품 고르는 그 스킬, 그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단계에서 익숙함이라는 것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있는 정보만 막 모으고 접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소싱에 대해서 초보자분들도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저는 소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1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익숙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소싱할 때 기준을 이제 높여서 추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상품 소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추 모종 이식하는 기기 또는 그 돌 고르는 기계 있어요. 석발기라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되게 특이하면서도 잘 팔리는 상품이거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이거 소싱하시면 이런 것들 상품 좋아요. 우리가 버거킹이나 뭐 메가커피나 이런 데 가면 그 위에 설치되는 디지털 메뉴판 같은 거 있어요. 국내 업자들도 이제 국내 생산되는 건 되게 비싸거나 되게 안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면 이게 한 80만 원, 90만 원 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 구매 대행으로 사면 우리가 마진을 붙여도 15에서 30 정도면 이게 팔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금 똑똑한 자영업자들은 업체 안 맡기고 직접 이거를 산 다음에 시공 맡기는 경우 많아요. 자, 그리고 또 2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원목 테이블. 이런 것들은 사실 키워드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스타벅스에 파는 그 원목 테이블 두꺼운 거 있죠. 자, 그게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이게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하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도 이번에 사무실 새로 만들면서 그 중국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제작을 하더라도 비용이 국내보다 한 절반 정도에 속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팔리고요. 자, 이런 것들을 소싱하는 걸 또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상품 소싱을 했다면 2번째는 어떤 게 문제냐면요. 키워드가 문제예요. 내가 이 야전 침대를 소싱을 했는데 이 상품을 내가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려면 키워드, 뭐 광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하는데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해요.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이 여기 있어요 라고 알리는 걸 잘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해도 키워드가 안 받쳐주면 내 상품은 소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키워드보다는 상품 판매 건수나 뭐 리뷰, 찜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 방식을 취했다면 사실 상품 하나에 되게 공들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 건수나 리뷰 건수를 쌓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자동 방식이잖아요. 반자동 방식이 팔리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 제목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2가지 구성 요소로 상품이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메인 키워드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검색하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야전 침대가
메인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야전 침대가 메인 키워드인데 침대는 메인 키워드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침대는 메인 키워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야전 침대를 상품 소싱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상품을 보편적으로 침대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야전 침대라 부르나요? 야전 침낭이나 야전 침대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메인 키워드가 야전 침낭, 네, 또는 야전 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서브 키워드는 뭐냐면요. 메인 키워드를 제외한 이 상품을 뜻하는 나머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제가 야전 침대로 예시를 들자면요. 자, 휴대용 야전 침대, 경량, 간이, 캠핑용이라는 제목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휴대용이라는 건 서브 키워드예요. 메인 키워드가 여기 있죠. 나머지 경량, 간이, 캠핑용 이런 것들은 서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품 제목이 메인 키워드가 뭐고 서브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실제로 네이버 쇼핑을 검색해서 최신성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인해서 노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네이버 쇼핑에 제가 야전 침대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야전 침대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요. 참고로 메인 키워드랑 대형 키워드랑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서브 키워드랑 중소형 키워드랑 또 다른 의미예요. 제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야전 침대라고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 1페이지에 정말 여러 상품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신규 셀러들이 진입하기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최신성으로 인해서 팔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1페이지를 보셔도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리뷰 건수가 많은 상품들이 물론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1페이지 하단에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리뷰 하나만 있어도 1페이지 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상단 노출은 잘 안 되겠죠. 하단에 노출되긴 한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리뷰나 구매 건수 없는 상품도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등록 날짜 보면 대부분 한 3, 4개월 이전 상품들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3월이니까 한 달도 안 된 상품들이죠. 자, 그래서 야전 침대는 어떻게 보면 대형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는 상품을 뜻하는 키워드지만 대형 키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검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전 침대는 검색량이 매우 많고 그에 따라서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려면 당연히 구매 건수나 리뷰 건수가 많은 상품들을 상단에 노출시켜줘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클릭 대비 구매 전환율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비자들이 클릭하고 빨리 구매 전환되는 상품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럽고 네이버 쇼핑 입장에서도 팔리는 상품들을 노출시켜야 얘들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단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최신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리뷰나 구매 건수 많은 사람들만 계속 노출이 되면 자, 우리같이 신규 셀러는 언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리뷰나 구매 건수 많은 사람들만 팔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 네이버 쇼핑 입장에서도 셀러들이 많이 유입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신규 셀러들도 팔 수 있는 기회, 슬롯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페이지에 이런 대형 키워드에는 한두 개 정도 슬롯을 줍니다. 물론 키워드마다 달라요. 자, 그럼 제가 야전 침대 중에서도 중소형 키워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야전 침대를 접이식 야전 침대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야전 침대보다 검색량이 덜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소형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자, 접이식 야전 침대를 보면요. 자, 이거는 구매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1페이지 중간 라인에 노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1페이지 중간에 또 구매건이 없는 것도 노출이 되고요. 네, 보셨다시피 대형 키워드보다는 중소형 키워드에서 구매가 없는 것들도 그래도 하단보다는 중간으로 노출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또 사례 더 들면 야전 침대를 또 접이식 침대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1페이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품들이 노출이 돼요. 자, 1인용 접이식 침대라고 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페이지에 구매 건수 없더라도 중간 이상으로 노출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전 침대를 종류별로 이제 한 5가지 정도 상품 소싱을 하셨다면 자, 키워드를 메인이랑 서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5개의 키워드가 싹 다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를
중복되지 않게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최신성이나 여러 가지 검색 경우의 수에서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이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자동 방식이 팔리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오픈마켓에선 최신성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구매가 없던 사람들도 판매할 수 있는 슬롯을 준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키워드만 잘한다고 해서 내 상품이 또 판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뭐 썸네일도 중국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잘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거는 마진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마진율은 시장 가격으로 적정하게 가야 된다고 자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분은 좀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무조건 싸게 팔아서 성과 내게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쩌다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만나 뵀는데,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나도 팔고 다른 구매 대행업자들도 팔고 너도 파는 그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 고객들은 야전 침대를 검색하든 1인용 접이식 침대를 검색하든 어쨌든 검색해서 1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결정해요. 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주문하실 때 막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격 비교해서 주문하는 경우 있으세요? 절대 아니죠. 자, 소비자들은 그냥 최저가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보는 것보다 내가 찾는 상품들이 1페이지에 존재하면 거의 구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터무니없으면 제외시키죠. 자, 그래서 가격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의 마진율이 기준을 정해드리자면, 팔고 나면 마진율 계산표 있잖아요. 우리 마진 계산하는 표. 거기에 한 15에서 25% 사이 정도 오면 적당하다 봐요. 그게 아주 그냥 보편적인 시장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저렴하게 팔 필요도 없고, 또는 그보다 비싸면 내 상품이 아예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전 침대가 대부분 5만 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4만 원,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면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7만 원, 8만 원 되어 있으면 마음에 들더라도 다른 상품을 고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품을 팔고 나면 항상 개별 마진율이 높다고 해서 좋다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시장 가격에 내가 잘 팔고 있는지 그런 감을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15에서 25 사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은 이 기준 안에서 놀면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마진율이 한 번씩 35%, 40%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상품이 팔리긴 해요. 팔리는데 다음에 안 팔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는 최신성으로 인해 팔리지만 그게 사람들이 노출되는 데 대비해서 선택을 못 받으면 내 상품은 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키워드에 한 번씩 그런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캠핑 야전 침대 접이식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다가 마지막에 품번이나 아니면은 옵션번,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 번호 같은 경우는 BCW79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를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기재할 때는 그 규칙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이 옵션을 기재하실 때는 첫 번째 옵션을 기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야전 침대를 파는 판매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 끄트머리에 보시면 67cm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하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기재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옵션 67cm를 제목에 딱 일치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 판매자가 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기준이 맞았기 때문에 이 판매자를 상단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내가 만약에 71cm로 기재를 했다면 나는 이 사람보다 노출 지수가 떨어져서 노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네이버 쇼핑 가이드에 보면 옵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제목에 표기할 때는 첫 번째 옵션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실제로 노출 영향을 준다고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상품 소싱 그리고 뭐 키워드,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배송 처리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이 또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 뒤로 가기 누를까봐 일단 이 1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랑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